최근 북한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인기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전 세계 외신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6.25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돌발 행동은 중국을 당황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은 이미 경주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던 한국을 건드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북한의 돌발 행동에 질려버린 중국은 자기는 빠지겠다며 북한을 손절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의 손절에 당황한 북한은 급하게 러시아로 찾아가 자기 좀 살려달라면서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에게 잘 보이겠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버린 김정은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 1만 2천 명을 파병 보내는 정신 나간 짓까지 저지르고 마는데요. 멍청한 독재자에 의해 파병된 북한군은 격전지로 투입되며 사상자가 무려 90%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군사학과에서 30년 동안 교수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수업은 바로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점점 지루해하는 것 같아 저는 학생들에게 최근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주장하길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날렸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하자마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퀭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모든 이목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펜을 손에 쥐고 노트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즐기며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북한의 내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숨소리조차 내지 않을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어떻게든 제 말 한마디를 주워 들어보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의문과 궁금증이 깃들어 있었고, 또 다른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새로운 통찰을 얻은 듯한 깨달음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표를 그려가며 북한의 경제 상황을 시각화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제 손과 칠판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부 결속력의 약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심지어는 조작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듯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들렸고, 저는 학생들이 이 정보를 소화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한국에서 국군의 날에 공개한 현무5 미사일 때문입니다. 현무5는 한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초대형 탄도미사일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현무5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짓을 곁들여가며 미사일의 크기와 구조를 설명하고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려가며 그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제 손과 칠판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보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였고 몇몇은 이미 질문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무5의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공을 들여 만든 핵무기의 은신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런 식의 자작극을 통해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역시라는 생각이 바로 스쳐가더군요. 저는 그 학생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예전에는 자신의 출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학생들에게 러시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오히려 자신의 출신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또 이번 북한 사건과 러시아를 엮을 줄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는 건지 흥미로웠고 저는 평소처럼 그 학생의 질문을 받아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이 번쩍 든 손 때문에 강의실 전체가 그 학생에게 주목하더군요. 어떤 학생들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또 이번엔 무슨 질문으로 분위기를 흐릴지 걱정하면서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내심 이 학생의 질문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질문이 수업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기대되었거든요. 네, 질문이 있나요? 저는 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현무5를 공개한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닌가요? 결국 한국도 긴장 고조에 한몫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안에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오니 더욱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의 전후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이 현무5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오물풍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한국으로 날려보내는 등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런 행위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현무5를 개발하고 공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 학생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제 설명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기색도 보였어요.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몇몇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 공개 이후에도 북한은 오물풍선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억제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의 현무5 공개가 북한을 자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국의 방어 능력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끝으로 강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고 러시아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던 러시아 학생은 다시 입을 열었죠. 하지만 교수님, 무인기 사건도 사실 한국이 보낸 건지 북한에서 보낸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잠시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눈빛에서는 강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먼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보세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무인기의 형태가 어떻게 보이나요? 한국군의 첨단 무인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마치 누군가가 3D 프린터로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동체의 불규칙한 표면, 날개의 어색한 각도,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실제로 비행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학생의 얼굴에 의구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무인기가 한국의 첨단 방공망을 뚫고 평양까지 날아갔다고요. 한국군의 레이더망, 대공 방어 체계를 모두 피해서요. 이는 마치 모기가 철벽을 뚫고 지나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학생의 입가에도 웃음기가 보이더군요. 게다가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의 내용을 보세요. 저는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어떤가요?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모호하고 약한 내용 아닌가요? 러시아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의 깊게 슬라이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평양 상공에서, 그것도 김정은의 집무실 바로 위에서 저게 발견되었다고요? 이건 마치 모두 짜고 친 것 같은 일들 같지 않나요? 학생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긍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북한의 반응을 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적국의 무인기가 수도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어요? 즉각적인 군사 대응이나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내지 않겠어요? 하지만 북한은 며칠 동안이나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천천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증거만 보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때 교실 뒤쪽에서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학생이었죠. 이 학생은 평소에도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오면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꼭 딴지 걸듯이 의견을 내곤 했습니다. 중국 학생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중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현무5가 북한을 겨냥해 제작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학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중국 학생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앞으로 전개될 토론이 기대되더군요. 현무5의 탄두 무게를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로 늘어나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을 타격하려면 900km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만든 것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 아닌가요? 강의실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 학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공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사안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고 학생들은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죠. 학생의 관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중국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인지 괜히 긴장하고 있더군요. 먼저 북한의 핵 위협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때 중국 학생의 눈이 커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틈만 나면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불법 어선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고 한한령을 통해 문화 콘텐츠 수출을 제한했죠. 심지어 역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이더군요. 더 나아가 김치, 한복과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 강탈은 한국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중국 학생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의 표정에서 부끄러움이 잘 드러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무5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중국 학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집마당에 돌을 던지고 당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신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면 바보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한국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 보이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현무5를 먼저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무기의 목적은 순수하게 방어적이거든요. 북한이 핵도발을 시도하거나 한국 영토에 피해를 줄 경우 한국은 김정은의 집무실과 지하벙커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물리적 도발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설명을 들은 중국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듯했지만 곧바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긴 한국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미국 없으면 북한도 이기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요? 이 질문을 들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죠. 학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 들어보셨나요? 그것과 한국의 군사력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들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실제로 머니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한국이 이미 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굳이 지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북한에 밀릴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학생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실성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반면 북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위였는데 지금은 36위로 더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한국과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력 차이를 봅시다. 한국의 GDP는 북한의 약 50배에 달합니다. 이는 전쟁 수행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개발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죠. 학생이 말한 군사력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군은 약 60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약 120만 명으로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게 한국의 예비군들은 현재 3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한국군은 최신식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지만 북한군은 구식 무기와 부실한 훈련에 시달리고 있죠. 공군력의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KF-21을 자체 개발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의 전투기의 위상을 높였죠. 반면 북한 공군의 주력기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구식 전투기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공권 장악은 명백히 한국의 승리가 될 겁니다. 중국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렇다면 해군력은 다르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현대식 함정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은 대부분 소형 함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원의 작전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뛰어난 방산 기술입니다. 최근 한국은 폴란드 외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병공격기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수출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순위 8위권에 진입했고 4위까지의 점유율은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죠. 반면에 중국의 무기들은 어떨까요?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공개된 스펙 역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무는 게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최신 전투기나 함정들의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성능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뿐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실제 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고 KF-21 전투기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화력과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급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경험, 기술의 신뢰성도 마찬가지죠. 이 말에 러시아 학생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러시아는 어떤가요? 3년이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보급할 자원도 병력도 부족해서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동요하는 게 보이더군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워하는 듯했습니다. 북한은 140만 대군이 한국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잦은 입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이 그 정도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커녕 국민들을 굶기지 않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140만 명에게서 지원받을 종이가 있는지조차 의문일 정도로 가난한 나라죠.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더군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자체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보급 문제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도발을 한다면 그날이 바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한국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이미 전 세계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고 있는 중국은 그날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왕따가 되어 모든 보급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여러분이 저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중국 학생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볼 수 있었죠. 앞으로도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한국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러시아의 개입, 중국의 우려 등 모든 행동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항상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러시아 학생과 중국 학생의 표정은 특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현무 5개발이나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공격적인 목적이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이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사 전략가나 정책 입안자가 된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행동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폐쇄적인 정책은 제발 자기 나라 좀 그만 건드리라고 격하게 말하는 꼴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선택한 이런 고립주의적 노선이 과연 그들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 제재, 국제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자국민의 고통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북한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북한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은 개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테니 앞으로도 이렇게 홀로 발전 없는 나라로 굳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관련하여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먼저 북한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김정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유독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 사건 직후 서해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태세 전환을 포함해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대한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가 하달됐다고 발표했어요.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취했어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을 차단한 거죠. 이 도로는 한국이 1,800억 원이나 들여 건설한 시설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폭파한 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행동계획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북한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어왔잖아요. 특히 평양은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외부 세력의 무인기가 들어왔다니 북한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하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북한, 특히 김정은이 무인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즘 나오는 무인기들은 아주 작고 빠르면서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북한이 가진 낡은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또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작은 무인기에 폭발물을 달아서 정밀 타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머무는 곳이나 중요한 시설들이 무인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마 덜덜 떨리긴 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2022년에 이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 지도부도 당연히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게다가 무인기는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만이 아니에요. 북한처럼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건 정보 통제에도 구멍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상, 특히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되면 북한 정권에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이번에 살포된 전단에는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한 사진이 실렸다고 해요.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와 그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정보가 퍼지면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먼저,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국제 제재랑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 수출이 크게 줄었고 관광 수입도 전면 중단되었어요. 이로 인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해서 북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특히 식량난이 심각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위 관료들이 자주 숙청당했는데 이건 김정은이 자기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심지어 일부 고위 관료들은 북한을 탈출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 나라와 대외 관계는 어떨까요? 물론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으로 잠깐 주목받긴 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화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북한은 최근에 중국 대신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더욱 나빠지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젤렌스키에 따르면 북한이 약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요. 심지어 일부 북한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하니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서 저조차도 걱정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전쟁 참여를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군 부대에 배치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소식도 전해졌어요. 영국 BBC도 이 문제를 취재했는데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인들이 도착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인력이 러시아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협력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러시아 지방 TV 뉴스에서 북한 라선항에 정박한 러시아 화물선이 포착되었더군요. 이 배는 무기 운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두 나라가 국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잠깐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샜네요. 아무튼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약해졌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김정은의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보 통제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마저도 지금은 약해지고 있거든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와서까지 옛날처럼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몰래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김정은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부의 신뢰도는 어떨까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단단히 하려고 군 고위 인사들을 자주 바꿨는데 이게 오히려 군부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어요.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군 지휘부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개인 경호부대와 시위 방지부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군 내부에서도 김정은을 상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김정은은 지금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북한의 취약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도발을 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있었던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분석해 볼게요. 얼핏 보면 이게 정말 강경하고 도발적인 행동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도로 폭파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한다는 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겠다는 뜻이죠. 이 도로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가 무려 1,8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들여 건설한 거예요. 그만큼 남북 협력의 상징이자 한국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설이었죠. 북한이 이런 시설을 폭파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북한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냐고요? 제 분석으로는 이건 앞서 말했듯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남한과 교류가 늘어날수록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상, 특히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건 북한 정권에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고 외부 세계는 지옥이라고 선전해왔어요. 그런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런 선전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죠. 실제로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인들과 접촉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또 이 도로 폭파를 보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정말로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도로를 그대로 두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테니까요. 왜냐고요? 지구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침략하려는 나라는 상대방 영토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나 다리를 부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빨리 진군하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 이 진격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 서울에서 주유하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겠다는 식의 허세 섞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진격로를 스스로 차단한 거죠. 그럼 이 도로 폭파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내부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남한과 교류하거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의 기대를 낮추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전략 같아 보여요. 안 그래도 최근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서 조국 통일 같은 표현을 삭제했는데 이 도로 폭파는 그런 헌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외부를 향해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현재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북한이 이른바 요새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이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완전히 고립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결국 자기들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기술 발전도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도 발전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와 기술 교류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북한이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장비의 질이나 기술력 면에서 크게 밀리거든요. 특히 공군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전쟁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전쟁 사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는 공중우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북한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들이 대부분이라
한미연합 공군력을 상대하기 힘들겠죠. 게다가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보시면요.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전혀 없어요. 평소에도 주민들 먹여 살리기 힘든 판에 전쟁은 꿈도 못 꾸죠.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물자와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내부 상황도 이 정도인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오죽하겠어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즉각 강력하게 제재하고 개입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북한 정권이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고위 관료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관료들은 김정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강력하게 만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북한과 중국이 피로 맺어진 동맹 같은 관계였지만 최근엔 그 관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북한 편 아니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중국은 점점 더 북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처럼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중국 입장에서 예전에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2위 수준에까지 오르다 보니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늘어났고 더 이상 북한이라는 골칫덩이 동생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중국은 이제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장이 중국 국경과 아주 가깝다는 점, 그리고 핵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곤 했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중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중국은 북한보다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더 많이 배치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 나라의 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겠죠.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보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한중교역 규모는 북중교역의 수십 배에 달해요. 게다가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점점 더 북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하는 행동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중국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경주는 한국의 옛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 한국의 옛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북한에게서 돌아서 버린 중국의 태도는 북한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김정은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걸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바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에요. 최근 중국이 취한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있어 해외 노동자를 보내는 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냄으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중국이 대놓고 북한에게 주제넘게 설치지 마라 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렇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립된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북한의 앞날은 정말 불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은 고도비만, 생활습관, 수면장애, 가족력까지 겹치다 보니 2, 3년 내에 아주 높은 확률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북한에서 2인자로 통하고 있는 동생 김여정이 사실상 김정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문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김정은의 자식들이 성인이 될 경우 김여정을 가만히 둘 것인가 하는 거죠. 반대로 김정은의 자식들을 김여정이 제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경우 그 혼란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너진 북한을 언제든지 먹기 위해 한쪽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은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두려운 나머지 외부에도 나가지 않은 채 칩거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은 어디에 붙더라도 외면당하기만 하고 당장 내일망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벌써 군사 전문가로 활동한 지 10년이 되었네요. 지난주 금요일,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유명 군사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버금가는 명문으로 미래의 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하버드,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여러 군사 교육기관에서 종종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연장에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다고 했고 현직 고위장교들도 다수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강연 내용이 향후 미군의 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지더군요. 아무래도 긴장한 탓이겠죠. 일찍 일어난 김에 먼저 강의실에 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했고요. 강의실에 도착하고 자료를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더군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 중년 남성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런 탓인지 그 사람은 대기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다시 강연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잠시 후 진행요원이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진행요원은 저와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강연 시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이크 사용법,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조작법,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죠. 두 분 모두 45분씩 강연을 하시고 그 후 15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중 중에는 고위 장교분들도 계시니 비밀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사람이 제 다음 순서로 강연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도 저처럼 군사 전문가라고 했죠. 문득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진행요원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슨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소나귀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악수에 응하면서도 내심 좀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 강연 전에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제이슨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최근 한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바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 정신이 없습니다. 무인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연결도로 폭파까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더군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군사 전문가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나 싶었죠. 최근 무인기 사건 말입니다.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모르셨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북한이 미쳤다고 자기 머리 위에 무인기를 날리면서 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건 명백히 한국의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군사 전문가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국과의 연결도로를 폭파시키는 행동까지 벌였겠습니까? 이건 한국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무조건 한국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이슨의 말을 듣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지 뭐예요. 군사 전문가 맞으십니까? 연결도로 폭파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죠? 이건 누가 봐도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해서 차단하기 위해 폭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상황이죠. 게다가 폭파 이후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요새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이슨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눈에는 의심의 눈빛이 가득해 보였죠. 저는 제이슨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 2천 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이미 1,500명 정도가 러시아로 이동한 걸로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 병력은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면서 생긴 군사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혹은 이 틈을 타서 한국군이 북한을 침범할까봐 두려워서 취한 방어적 조치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때다 싶어 북한 내부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든 이는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잇더군요.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면서 판도가 바뀔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슨의 주장이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 씨, 당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지금 한국의 발밑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그나마 눈에 띄게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뿐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좀 빼먹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인 거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최근 중국이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안 그래도 내수 경제가 박살났는데 유일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셈이니까요. 제이슨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은 분명히 러시아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릴 거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은 가족들만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거 아시죠? 최근 보도를 보면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이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제는 박살난 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은 만성적이고 에너지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화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단기적인 숨통을 틔우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해졌죠. 북한군들은 러시아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군들의 충성심과 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설사 북한이 파병을 빌미로 러시아의 방산 기술을 얻으려고 해도 그건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얻고 북한은 기술을 얻는 거죠. 러시아의 방산 기술을 북한이 전수받으면 한국은 북한의 털끝조차 건들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죠? 저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가자마자 벌써 탈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근 보도를 보면 이미 수십 명의 북한군이 탈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 힘든 훈련을 다 받았던 특수부대원들이 러시아에 오자마자 바로 탈북을 하는 걸 보면 러시아에 이용당하러 파병 간 군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파병된 부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 소속 특수부대입니다. 11군단은 북한의 엘리트 부대로 유사시 서울 침투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죠. 이런 엘리트 부대 소속 병사들조차 탈영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군의 사기가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군이 탈영한 군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런 북한군들을 데리고 러시아가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게다가 전투 의지도 의심스러운 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제이슨의 사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을 대신해 싸우려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을 탈출하려는 생각이 더 클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대규모 탈북 사태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도 큰 위협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러시아에 지원을 한 이유는 러시아로 자기들이 대규모 병력을 파병 보냈으니 언젠가는 러시아에게서 자기들이 베푼 것들을 돌려받을 속셈이겠죠. 아마도 첨단 무기 기술이나 경제적 지원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죠. 이어서 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북한 편을 들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서방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북한까지 끌어안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 제재도 더 강화될 거고 외교적 고립도 심해질 겁니다. 저는 제이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할 텐데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푸틴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북한이 러시아에게 붙는 건 결과적으로 득이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듣던 제이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러시아가 손잡은 북한은 이미 전 세계에서 문제아로 찍힌 존재입니다. 인권 탄압,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행동은 더욱 도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사건부터 시작해 최근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끊임없는 악수만 두고 있죠. 이런 북한에게 러시아가 빚을 진 채로 갚지 않으면 그때부턴 북한이 돌변해 러시아에게 자기들도 핵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다지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골칫덩어리 김정은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방산기술을 받으면 한국이 털끝도 못 건드린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방산기술을 받아봤자 뭐합니까? 기술만 있다고 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이때다 싶어 제이슨이 끼어들더군요. 잠깐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도 군사력을 키워왔어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북한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북한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북한 기술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해냈잖아요.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북한은 급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쯤부터 이 사람이 제정신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어떻게든 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국방 관련 예산조차 북한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1년에 40억 달러를 겨우겨우 마련해서 군사비로 쓰지만 한국은 1년에 4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쓰고 있어요. 제이슨은 여전히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4위에서 36위까지 떨어졌고 한국은 지금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자세하게 방산기술을 알려줘도 북한은 그만한 방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산기술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이슨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유일하게 북한만이 발벗고 파병을 보내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이게 바로 북한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화벌이 루트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왜 러시아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랬겠죠? 제이슨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문득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듯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이전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 동료인 마이클 교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했었죠. 저 사람 보이지? 제이슨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데 출신은 러시아야. 그러니 나중에 마주치게 되면 절대 상대하지 마.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게 뻔하거든. 왜 이제서야 그 중요한 정보를 떠올렸는지 답답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컨퍼런스에서 주의를 준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대화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제이슨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한테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제대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되었고 수출 통제로 인해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곧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어요.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증가는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매년 약 104억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다던데 러시아 수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추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작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하겠죠. 인플레이션율은 12%를 넘어섰고 일부 품목은 3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루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국제거래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이런 러시아가 기술 발전을 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룰 리 만무하죠. 제이슨이 여전히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더욱 강하게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이었던 에너지 수출 구조는 또 어떤가요?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줄었고 석유 수출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모양이던데 현실적인 답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은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망해가는 러시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니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젠 아예 그냥 때를 쓸 생각인 듯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러시아를 업은 북한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들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한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나가는구나 싶었거든요. 도대체 군사 전문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핵무기를 갖고 왜 맨날 협박만 하는지 아시긴 하는 겁니까? 제이슨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답을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핵무기는 쓰게 되면 자기 나라에 떨어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북한의 영토가 좁다 보니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군사 전문가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은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게 될 겁니다. 현무 2씨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10분 이내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고 현무 3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특히 한국의 킬체인과 KAMD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조짐만 보여도 이 시스템들이 즉시 가동되어 발사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의 대응 역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일 겁니다. 괌에 있는 미공군 기지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은 불과 2시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오키나와의 미해병대는 24시간 이내에 북한 영토 어느 곳이든 상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이미 동해 어딘가에서 북한을 겨냥하고 있을 거고 15분 이내에 언제든지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과연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들은 이미 김정은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있을 거고 김정은이 숨을 만한 벙커의 위치도 모두 파악하고 있겠죠. 더구나 북한의 좁은 국토를 고려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북한 전체를 황폐화시킬 겁니다.
평양에서 북중 국경까지의 거리가 불과 200km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 한 발의 영향으로 전국토가 오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쯤 되면 대면하던 중국마저도 이젠 북한을 포기하겠죠. 경제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북한 정권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겠죠. 결국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협박용 카드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저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만 할 뿐 실제 사용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왜 북한이 한국에 발끝도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셨나요?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가자지구의 지하터널망을 초토화시켰죠. 이런 무기의 위력을 본 독재자들은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독재자들의 운명이 어땠는지 아시죠? 사담 후세인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결국 붙잡혔고, 카다피는 하수구에 숨어 있다.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빈라덴도 결국 은신처가 발각돼 제거됐죠. 아무리 깊이 숨어도 결국엔 찾아내는 게 현대 군사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현무5 보셨죠? 역대급 크기의 탄두를 장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보다 현무5 같은 벙커버스터가 무서운 나머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현무5는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지하벙커에 숨어 있어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김정은이 불면증도 갖고 있다죠. 그런데 어떡하나요? 한국군은 이미 북한 지도부의 벙커 위치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나저나 제이슨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러시아와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난 러시아에 왜 남아있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 온 거죠? 정작 당신도 러시아의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이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푸틴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북한과 러시아를 옹호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를 대변할 거면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를 하기보다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이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말도 안 되는 분석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군요.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제이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고 제이슨은 제 말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진행요원으로부터 제이슨이 개인 사정으로 강연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행요원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면서 당황한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에드워드 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혹시 강사님께서 제이슨 씨의 강연 시간까지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결국 저는 제 강연 시간뿐만 아니라 제이슨의 강연 시간까지 맡아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이슨의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더군요. 저와의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로부터 제이슨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슨이 그동안 작성한 모든 논문과 저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결국에는 제이슨의 학위 취득 과정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제이슨의 군사 전문가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이슨의 망명지휘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결국 제이슨은 망명지휘를 잃고 러시아로 추방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되었다던데
왜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이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